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1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0원 상승해서 13,6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0.7% 상승하였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개인 사정으로 리뷰를 하지 못했고요. 어제는 1,050원 내려서 7%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점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폭에 대비해서 크게 지금 반등을 하지 못한 채로 오늘 진행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듯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이미 지금 저점을 돌파해서 상당히 이제 낮은 구간으로 진입을 하였고요. 사실상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던 그 지점, 그 시작점부터 올라갔던 그 지점까지 주가는 거의 다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이었다면 이 정도 바닥 라인에서 주가가 반등을 좀 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은 추가적인 과도한 하락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증시에 대한 흐름을 우선적으로 보았을 때는 코스피 지수마저도 지금 저점이 잡히지 않는 채로 계속 바닥 라인을 뚫고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사실상 지금 이번 하락 구간에서 255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수 자체가 10% 이상, 15%까지 좀 지금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주 크게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증시조차도 지금 바닥 라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월봉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상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평가를 좀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은 이제 10월 13일 목요일, 그죠?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옵션 만기일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 옵션 만기일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증시 흐름, 그런 것들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죠. 물가 지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억눌려 오던 그런 흐름에서 좀 반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 물가 지수가 또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한번 크게 증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안정화가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상보다는 증시가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2000 초반선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그럴수록 결국에는 지수는 금방 저점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수급을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코스피에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내일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600 후반에서 지금 자리를 좀 잡고 있고 아직까지도 저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점 라인을 형성하고 그 다음 어떤 흐름을 겪는지를 또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예상대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상승을 시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오늘 0.5% 올라가서 3%로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과 여전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3.75%고요. 또 이제 미국이 0.75%를 한 번 더 상승시키게 된다면 4.5%죠. 혹은 이제 빅스텝을 하더라도 4.25%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이제 벌써 1%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건데요. 이미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이제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0.5%를 올렸기 때문에 기준금리 차이는 좀 줄었고요. 다행히 이제 환율 자체도 이런 소식에 의해서 좀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도 저렇게 기준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좀 다가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 가계부채도 좀 많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좀 그런 가계부채들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혹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일단 환율을 먼저 잡자라고 좀 이제 기준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은 오늘 이제 1427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사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1426원 정도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환율은 높은 상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환율이 이때까지 치솟았던 그죠? 경제 위기 때마다 치솟았던 그 기준을 보았을 때는 한 1,500원 선 정도에서 마무리가 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급등했던 그 환율은 분명히 이제 경기가 침체되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시장 대응에 의해서 좀 이 환율이 빠르게 안정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이 악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악화된 상황은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 대응에 의해서 주가는 다시 좀 반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이 분명히 이제는 마무리가 될 때가 머지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이 정도쯤에서 좀 마무리가 될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강하게 나오면서 좀 좋지 않은 시장으로 갔지만 결국에는 그런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급락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반등이 어느 정도 꽤나 고를 깊게 파고 반등을 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때를 생각했을 때는 좀 이제 그런 상황이라 좀 판단했는데 지금은 좀 더 시장에 대한 그런 골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면 분명히 이제 다시 시장은 돌아올 수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주가로만 본다면 상당히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주가를 매수를 했는데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실패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 오지 않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 사실상 이제 17,000원, 18,000원 뭐 이런 구간, 15,000원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하락을 해서 13,000원대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지켜보던 그 가격대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과매도 구간에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이 구간을 갔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계속 이제 추락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요. 세계의 그런 글로벌 증시도 그런 악재에 대해서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환율 안정화와 그 다음에 이제 발표되는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떨어졌을 때 인플레이션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면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보다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스탑과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이제 증시는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상 뭐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40% 이상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런 수치를 이제 절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본인의 계좌가 40%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를 실패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만큼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거고요. 하지만 이전에 그런 경험 데이터를 보았을 때는 이렇게 고점 저점을 이었을 때 40% 이상 하락했던 적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이렇게 올라갔던 폭을 본다면 분명히 이제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려간 것에 지금 현재 상황에 너무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런 평소에 오지 않는 그런 과매도 구간에서 주식을 잡아 놓는다면 지금 매수를 해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지금 산 것도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 놓는다면 결국에는 반등을 했을 때 그때 생각을 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죠.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할 거면 진작 이렇게 요런 데서 이미 매도를 하고 이런 구간에서 저점을 이제 찍고 올라올 때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지켜보았을 때는
분명히 중간중간에 반등을 시켜주는 구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저점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저점을 떨어뜨리면서 하락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 지금 이렇게 빠르게 급등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뭐 13,000원에서 이제 찍고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시 한번 줄을 세우다가 증시가 또 한 번의 그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 악화가 되어서 뭐 그런 상황이 더 악화가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장기적으로 이 주식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줄곧 떨어지기만 했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오는 것이고요. 네, 지금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이 13,600원에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 14,000원, 15,000원에서 주식을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네, 이렇게 큰 하락이 없었다면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이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제가 살펴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분명히 이제 주식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하락했을 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네,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살아 있고요. 지금 단지 그냥 코스피 코스닥이 떨어져서 그 증시 따라서 같이 하락을 하였고 뭐 시장이 이제 블록딜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주된 하락에 대한 원인은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일한 얘기같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얼핏 이 종목들을 다 보았을 때는 평소에 보지 못하는 가격으로 지금 다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을 때는 종목 하나만의 그런 문제는 결국에는 아니고 지금은 분명히 과매도 구간, 증시에 대한 과매도 구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해서 많이 떨어졌다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이 증시의 하락이 멈추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일단은 기다려 보는 것이 맞고요. 그런 시기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은 사실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점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뭐 운이 좋게 저점이 잡혀서 정말 최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포인트를 잡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주식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세가 좀 무너져 있지만 사실상 최적의 시기는 이런 밴드에서 높은 부분에서는 매도를 좀 하고 낮은 부분에서는 다시 매수를 해주는 뭐 그런 상황이 저는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일단은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반전될 때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투자 수급은 이제 기관 투자자 오늘 2만 주 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 7만 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에 또 이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연일 크게 매도를 좀 하다가 오늘 이제 매도를 좀 멈추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37만 주 가량 매도를 하면서 네, 물량을 좀 쏟아냈는데요. 일단은 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은 크게 매수 매도 없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이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멈추는지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물량, 그죠? JP 모건이 또 이제 계속 자주 보이던데 그 물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뭐 11% 중반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량이 이제 공매도를 이용하면서 결국엔 또 주가를 계속 왔다 갔다 시키는지 아니면은 꾸준히 이제 매수를 이어가는지 뭐 그런 것들 전체적인 흐름만 지금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뭐 수급도 수급이지만 저점 라인 잡고 반등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반등을 할 때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을 최적의 타이밍에 매수를 하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과매도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매수를 할 때마다 떨어져서 좀 우려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반등을 했을 때는 그 구간에서 매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말이 거의 다가왔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들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대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는 주가로만 보시고 그 이상으로 지금은 더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은 앞으로에 대한 그 두산 에너빌티 기술이 적용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계속 파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지금 뭐 1200만 주 잠깐 이제 증가를 했다가 다시 한번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119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1거래량은 여전히 이제 20만 주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공매도 잔고도 한 1200만 주 수준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적으로 이제 상환이 진행되다가 지금은 뭐 추가적으로 크게 상환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차 잔고도 오늘 보시면은 어제까지 좀 많이 감소를 했었는데, 네, 2,700만 주까지 지금 감소를 했다가 오늘 이제 체결이 좀 많이 진행되면서, 네, 340만 주 체결이 되면서 대차 잔고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일에 또 어떤 흐름을 가지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지금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에 대한 물량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이제 많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0만 주가량씩 연 이틀 이렇게 들어왔고요. 외국인 보율은 11.53%로 네, 평소보다 이제 많은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블록딜 전에 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보다도 지금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아니면 그런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두산 에너빌티의 주가를 포함해서 지금 코스피에 대한 이 지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낮은 가격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가격대이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렸다라고 해서 이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그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11%나 되는 물량이 지금 2만 3천 원인가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쭉 떨어졌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도 상당히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분명히 그럴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외국인 투자자라는 투자자들은 이 큰 투자자들은 이렇게 매수 매도를 그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그 지분은 유지한 채로 결국에는 1% 수준의 그런 물량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전혀 네, 그런 손실로 잡히진 않을 거고요. 분명히 그런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 투자자들은 다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손실로 생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주가가 다시 올랐을 때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이 주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네, 빠르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저도 이전에는 뭐 저점 라인 잡고 리스크가 있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을 하고 좀 빠져나와서 그냥 지켜보는 타입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지켜보는 타입이 결국에는 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켜보는 타입은 좋은 기회는 좋은 기회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수익 구조도 좁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좀 이 기회로 삼고 네, 하락을 기회로 삼고 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큰 수익을 원하시고 네, 그런 하락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해가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좀 오래 기다려 보시고 그죠? 증시가 안정화되고 다시 올라가는 시장이 왔을 때 수익을 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은 저는 확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네, 계속 조금만 더라고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 시장이 좀 안정화가 늦어지다 보니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상황까지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식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매각이 됐다라고 합니다. 79억 달러에 매각이 되었고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매각 소식은 이전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없었고요. 그죠? 정부 차원에서 좀 나서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도 좀 했었지만 일단은 우리나라는 지금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매수를 했냐 보니 세계 최대 청정 에너지 투자 업체인 브룩필드 재생 가능 파트너스와 그 다음에 캐나다의 우라늄 업체 카메코가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했다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총 금액은 이제 79억 달러고 그 중에 이제 부채가 34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이제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그 부채를 끌어안고 지금 매입을 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원자력 에너지는 전기화, 그다음에 탈탄소화, 에너지 안보가 우선시되는 세계에서 그 중요성이 점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카메코죠. 카메코 최고 경영자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 부분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 펀더멘털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였고요. 그래서 그런 CEO가 이렇게 앞으로의 원전 상황에 대해서 원전 시장에 대해서 확대가 되고 좋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고 이렇게 웨스팅하우스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이전 최대 주주는 도시바였고요. 도시바로부터 매입을 한 것으로 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원전 시장은 아직까지 네, 확대가 될 것이고 그런 원전 시장이 커지는 그런 상황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그런 원자로 제작 업체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 그 수주를 한다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 또 긴밀한 협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그런 원전 공동 수출 그런 목표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10월 달에 폴란드 원전 수주 건이 최종까지는 아니고 그죠? 그 우선 협상자죠. 우선 협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K 원전이 될 수도 있고 뭐 프랑스 EDF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웨스팅하우스가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원자로 제작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한국 쪽에서 발주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한국과 그런 공동 수출 목표를 가진다고 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폴란드 원전 수주를 한국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폴란드 원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 시장은 이렇게 좋은데 원자력 관련 종목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주가를 보면 상당히 이제 역설적이죠. 네,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 자체가 사실 원전 산업이 좋지 않아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시장 상황이 결국에는 이런 위기가 끝났을 때 다시 한번 기업의 가치와 기업의 기술 그리고 산업의 방향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에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할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시 본다면 이제 KB 운용이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원전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ETF를 13일에 또 상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그 ETF가 원자력 관련 ETF가 이미 이전에 네, 두 개가 상장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KB 운용에서 또 상장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 원자력 관련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KB스타
글로벌 원자력 아이실렉트 상장지수 펀드가 이제 13일에 이렇게 상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라늄 생산 기업 편입 비중이 61%로 높고 원자력 발전이 31%, 그다음에 뭐 나머지가 뭐 7.26% 이렇게 진행되는데 국가별 비중이 이제 미국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29%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라늄 생산 기업 카메코가 대표 편입 기업이고 24.8%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기업 중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15.2%가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의 그런 원자력 관련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ETF가 상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큰 투자사가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좋게 보고 웨이팅하우스를 79억 달러에 이렇게 매입할 만큼 좋게 보고 있으니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는 처참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한 개선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주가 그죠? 13,600원은 상당히 낮은 가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쉴 새 없이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질 확률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적어도 이제 중간에 반등이라도 좀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말도 안 되게 주식이 40%, 50%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쭉 더 떨어지기보다는 어느 적절한 시점에서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지금은 아주 좋은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분명히 빠른 반등이 좀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기분 좋은 상황이 왔으면 좋겠지만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이 어려운 시장 한번 크게 경험을 했고요. 그런 상황 이후에 다가올 수 있는 그 시장 개선점은 경험적으로, 과거 경험적으로 그렇게 항상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원자력 관련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 증권사들이 주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스터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가스터빈을 국산화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산화 가스터빈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가스터빈 내수 시장이 이제는 노후화된 그런 발전 시스템을 이제 교체를 하면서 가스터빈이 새로 이 국산화로 교체가 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적어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30% 정도는 내수 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 단위 이상의 그런 수주권이 예상이 좀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실증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매출액과 그런 수주권이 가시화는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가시화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일반적인 그런 연소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2027년, 2028년 이렇게 갔을 때는 수소 가스터빈을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수 아까 말씀드린 내수 시장의 진입은 LNG 가스터빈 뭐 이런 것들인데요. 수소 혼소 이 시장은 또 이제 2027년, 2028년 이후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계연구원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 동서발전 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발전소 실증을 착수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탄소 저감을 위해서 수소, 혼소 그런 발전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네, 실증을 하게 되면 이제 수소 가스 터빈으로도 시장이 또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가스 터빈도 그렇고 SMR도 그렇고 네, 풍력 관련 네, 그런 것도 그렇고요. 수소 관련도 그렇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끼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과도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2020년까지는 좀 부채 허덕이면서 계속해서 부채를 어떻게 커버를 하는지, 부채를 어떻게 없애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에너지 전환 시대에 어떻게
실적을 내고, 그죠? 그 사업이 어떻게 이제 사업화가 되는지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둘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지금 가격은 아주 매력적인 가격으로 왔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산 그룹사도 이제 로봇 쪽에 투자를 넓히면서 네, 그 두산 로보틱스죠. 그 로보틱스도 상당히 이제 좀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쪽도 지금 증설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산업을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시간이 흘러갔을 때 이 두산그룹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시에 대한 위기, 글로벌 증시에 대한 위기는 사실입니다. 네, 증시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40%, 50% 이렇게 떨어졌고요. 하지만 증시가 0이 될 때까지 99%가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적절한 시점에서 반등을 해왔고 결국에는 그 과도한 하락 시기에 아주 좋지 않은 전망이 나왔을 때 시장에 대한 대응이 나왔고, 그죠? 그래서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저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천을 간다든지 아니면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엄청나게 이제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든지 네, 경기가 거의 뭐 회복을 하지 못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경기는 순환이 되고 그죠? 하락이 있었다면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긴 템포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10월이고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 이제 올해가 마무리가 될 텐데 분명히 이제 10월, 11월에 이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저는 들려올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제 풍력 관련해서도 지금 입찰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가격 경쟁 입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해상 풍력, 뭐 풍력 발전에 대한 수주 소식도 좀 대규모로 들려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와서 이제 손절을 계속 언급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손절을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를 할 타이밍이라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좀 하고요. 이제 10월 달 안에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인지는 계속해서 주시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이제 그런 소식들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그 9월 달에 물가지수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이 증시의 전체적인 흐름, 그죠?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될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